예, 여러분들 전 시간에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과정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세스를 덮어 씌워서 실행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다가 수업을 마쳤습니다. 예,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 포크 시스템 콜을 이용한다. 즉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는 부모 프로세스가 운영체제한테 포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반드시 자기 부모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의 생성, 즉 포크라는 거는 복제 생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다른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하나가 자기 자신의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복제해서 만들기 때문에 컨텍스트라는 건 뭡니까? 메모리의 주소 공간도 똑같이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CPU의 문맥, 현재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넣고 프로그램 카운터, 즉 지금 어디를 실행했는가 그것까지 이제 똑같이 부모 프로세스를 복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포크를 하면은 옆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똑같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C 언어의 코드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려면 기본적으로 C 언어를 그 C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를 여러분들께 요구하지는 않지만 C 언어의 코드는 좀 종종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탁과생도 좀 있으신데 이 강의에 이제 2학년 2학기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강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리눅스에 대한 실습도 다루고 또 기본적인 뭐 C 언어 프로그램은 물론 그 전에 이제 배우겠지만 거기서 리눅스 상에서 뭐 VI 에디터의 사용법이라든지 커맨드를 실습을 해본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뭐 혹시 못 들은 분들은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 리눅스 계정을 좀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 실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C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메인 함수의 시작 부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쭉 실행이 되다가 fork라는 함수를 만나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복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을 뭐 계속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fork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이건 어떻게 되느냐? 복제 생성이기 때문에 뭐 갓난아기부터 실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식 프로세스는 메인 함수의 시작 부분부터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 프로세스가 방금 전에 실행한 위치, 포크가 실행된 바로 다음부터 실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 프로세스도 부모의 문맥을 그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포크의 바로 다음 부분부터 실행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포크의 그 return value 함수를 실행하면 항상 그 결과값이 있죠. 그 결과값이 부모 프로세스에게는 자식의 PID 값이 넘어오고 자식 프로세스에게는 0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 프로세스하고 자식 프로세스는 이 어떤 제어 구조에서 이 포크의 결과값을 보고 그 아래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뭐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 동일한 그런 그 실행 파일에서 올라온 이런 프로그램만 돌아가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그젝이라는 시스템 콜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그젝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로 그냥 덮어 씌워서 실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보시면 포크를 해가지고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고 그러면 자식은 옆에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를 하는 순간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둘 다 이제 요 아래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포크의 결과값에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는 이 포크의 결과값이 양수니까 요 부분을 실행하고 자식 프로세스는 포크의 결과값이 0이니까 요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부모는 그래서 이 뭐 프린트F 부분을 해서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고 끝나겠고요. 자식 프로세스는 여기 프린트F를 했죠. 그래서 뭔가 화면에 출력을 한 다음에 exec lp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이 exec lp는 일종의 뭐 그 함수인데 이 함수가 결국에는 함수 내에서 exec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러한 코드를 가지는 이런 코드를 가지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어 씌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exec lp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공을 하시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꼭 뭐 마우스로 클릭해서 실행하는 거 말고 어떤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에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주고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키는 거, 뭐 리눅스의 커맨드 실습이나 또는 윈도우즈에서도 여러분들이 창을 띄워서 뭐 실제로 어떤 커맨드 같은 걸 실행시킬 수가 있죠. 이런 창을 띄워서 이랬을 때 이제 그 커맨드 이름을 친 다음에 보통은 그 뒤에다가 커맨드도 좋고 아니면 프로그램도 좋고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하고 그 뒤에는 그 프로그램한테 전달할 아규먼트들을 차례대로 넣은 다음에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키죠.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프로그램 이름을 여기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데이트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이름을 한 번 적는 게 아니고 다운표안에다가 2번 적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컴마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아규먼트부터는 그 프로그램한테 전달할 아규먼트들을 다운표 안에다가 차례로 넣어주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 0 해가지고 이제 이 아규먼트가 끝났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이제 exec lp를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그 리눅스 상에서 A라는 파일을 B라는 파일로 카피하려면은 카피하고서 리눅스에서는 이제 CP라고 하죠. 그래서 카피하고서 A라는 파일을 B라는 파일로 카피할 때는 이런 식의 이제 커맨드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exec lp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카피를 2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다가 이 카피에게 전달할 아규먼트를 대문자 A 차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캐릭터 포인터 널로 끝나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커맨드 실행해 보신 거 있으세요? ls-l이라는 커맨드가 리눅스 상에서는 그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는 그런 커맨드죠. 이런 거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s를 2번 적고 그 다음에 ls한테 전달할 아규먼트를 적고 다 끝났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적어주면 그러면 이 ls-l이 불려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러한 그 프로그램 이름들 요거는 결국엔 누군가가 지금 만든 이런 프로그램처럼 누군가가 뭐 C 언어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그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그러면 이제 부모 프로세스는 포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printf를 하겠죠.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이 PID 리턴 밸류가 0이니까 이거를 출력한 다음에 date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럼 date라는 프로그램도 누군가가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C 언어로 만들었다면 메인 함수 안에 뭔가 코드가 있을 겁니다. date는 현재 그 날짜와 시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뭐 예를 들면 printf 해가지고 뭐 날짜하고 시간을 출력하라는 이런 코드가 있겠죠. 뭐 이런 코드가 있을 텐데, 그래서 exec lp를 부르는 순간 이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데이트의 코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덮어 써서 이게 이제 데이트의 코드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실행이 되는데 이때는 메인 함수의 시작 부분부터, 즉 처음 부분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다. exec에서는. 그리고 이 데이트로 넘어왔으면 이제는 데이트가 쭉 실행이 되고 데이트가 끝날 때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exec lp가 끝났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일로 되돌아올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어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이제 이쪽 그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밑에다가 exec lp 뒤에 어떤 코드를 넣어 놓으면 예를 들면 exec lp 밑에 printf문을 넣었다. 그래도 이 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printf를 출력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의 주소 공간으로 덮어 써서 시작 부분부터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세스는 완전히 뭐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덮어 씌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복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한다 라는 것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어 씌울 때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스하고 관련된 포크하고 exec 이 두 가지 시스템 콜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펴볼 그 시스템 콜은 wait라는 시스템 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보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부모 프로세스가 자기 주소 공간이 있죠.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구성되는 주소 공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코드를 봤더니 코드 안에 포크 시스템 콜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포크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본인하고 똑같은 코드, 데이터, 스택이 카피된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자식을 만든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 즉 포크의 결과값이 0이 아닌 경우에 이 wait라는 시스템 콜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wait 시스템 콜이라는 건 이제 자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부모가 만약에 이런 시스템 콜을 해줬다. 그러면은 자식이 끝날 때까지 그 부모 프로세스를 블럭드 상태로, 즉 슬립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의 상태도를 보여드릴 때 프로세스가 그 CPU에서 러닝을 하다가 뭐 CPU를 빼앗긴 다음에 기다리다가 또 러닝하고 이런 게 있었고, 러닝을 하다가 어떤 오래 기다려야 되는 작업이 있을 때 블럭드 상태, 즉 슬립 시키는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이제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게 지난번에는 뭐 디스크 IO를 기다린다든지 키보드 입력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이제
경우에 이 블럭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이유로 이제 블럭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이제 공유 데이터를 기다리는 경우 설명을 드렸는데 웨이트 시스템 콜을 해서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를 기다리면서 블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웨이트 시스템 콜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웨이트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블럭드 상태가 돼서 CPU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어떤 작업을 기다리면서 이제 계속 블럭드 상태에 있는데 그럼 언제 이 부모 프로세스는 깨어나서 레디 큐로 넘어와서 CPU를 얻을 수 있게 되느냐?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그러면 이제 부모가 다시 CPU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웨이트 시스템 콜인데요. 이런 걸 왜 사용하느냐, 이런 게 왜 지원되느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리눅스에서 여러분들 커맨드를 실행시켜 보신 분들은 이 웨이트 시스템 콜을 다 결국에는 경험해 보신 겁니다. 리눅스 커맨드를 보시면은 보통 리눅스 커맨드 예를 들어서 뭐 vi 에디터를 쓴다 그러면 vi 하고서 뭐 a라는 파일을 에디트 하겠다 그러면 a 하고서 엔터를 치면 그러면 a라는 파일을 vi는 이제 그 파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딱 뜨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는 더 이상 뭐 뜨는 게 없어요. 뜨는 게 없다가 이 vi가 종료되면 다시 뭔가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ls를 해볼 수도 있고 뭘 해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리눅스에서 어떤 커맨드를 입력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커맨드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 한 줄 입력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쉘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떠 있고 이러한 커맨드를 실행시키면 그거의 자식 프로세스 형태로 이런 커맨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식 프로세스가 vi가 실행되는 도중에는 또 다른 커맨드를 입력 못하게 즉 그 부모 프로세스는 블럭드 상태에 있다가 이런 게 이제 종료가 되면은 다시 어떤 커맨드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프롬프트가 뜨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 자식이 종료될 때까지는 블럭드 상태로 기다리다가 자식이 종료되면 다시 이제 깨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요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 처음에 뭐 이제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보통은 이 웨이트 시스템 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은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 CPU를 먼저 얻으려고 경쟁하는 사이가 되는 그런 독립적인 프로세스인데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를 해놓고 웨이트를 불러버리면 그러면 이제 자식이 종료될 때까지 부모는 블럭드 상태에 있는 뭐 그런 식의 제어 흐름을 이제 지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시스템 콜은 자식이 종료될 때까지 부모 프로세스를 블럭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프로세스하고 관련된 마지막 시스템 콜로 엑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엑싯은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그런 시스템 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셨을 때 메인 함수 마지막에 우리가 엑싯을 명시적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위치에는 이런 엑싯 시스템 콜을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명시적으로 엑싯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다가 엑싯 시스템 콜을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엑싯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종료를 시킬 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exit 시스템 콜을 하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exit을 넣어주지 않더라도 딱 이 제어 흐름 구조에서 끝나는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exit을 하나씩 넣어서 종료를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exit을 불러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프로세스가 강제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키는 경우. 그래서 전 시간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를 부모가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키보드로 그 프로세스를 죽이는 경우가 있겠죠. 뭐 운영 체제가 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도 이제 kill이라는 그런 커맨드를 써가지고 프로세스를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 키가 있죠. 여러분들 컨트롤 C 같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돌아갈 때 강제 종료시킬 때 뭐 이런 그 윈도우즈 그 창에서는 이 X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를 누르면은 강제 종료가 되죠. 예, 그것도 이제 일종의 뭐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 그 프로세스의 세계에서는 항상 자식이 먼저 종료되고 자식이 죽고 나서 부모가 죽는 그런 룰이 있다고 했죠. 근데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자식들을 먼저 싹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본인이 죽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exit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모든 자원을 다 반납하고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한테 본인이 죽는다는 거를 전달을 함으로써 이제 프로세스는 그 운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또 종료가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는 만들어 놓으면은 각자 독립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섭을 주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는 자기 혼자만 마치 운영체제 하고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메모리도 더 달라고 하고 CPU도 더 달라고 하고 이러지 뭐 서로 협력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A라는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인 B의 메모리 공간을 볼 수가 없죠. 프로세스는 항상 그 자기 자신의 주소 공간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2장에서 이제 나왔던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실행 파일 A와 B가 있는데 이거를 실행시켜서 프로세스가 되면 A는 A의 주소 공간, B는 B의 주소 공간만 보고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메모리에 올라가서도 A라는 프로그램은 요 파란색 요 위치만 접근할 수가 있지 엉뚱한 프로그램인 B의 메모리 위치 분홍색을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항상 독자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세스 간 협력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는 독립적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프로세스들끼리 서로 협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느냐?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도 볼 수 없고 오직 그 필요하면 운영체제한테 시스템 콜을 해서 뭔가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상대방 프로세스랑 직접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협력은 절대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이 IPC를 통해서 프로세스 하나가 다른 프로세스와 뭔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IPC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쉐어드 메모리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메시지 패싱 방식입니다. 먼저 이 메시지 패싱부터 설명을 드리죠. 메시지 패싱은 말 그대로 프로세스 A가 프로세스 B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패싱을 보시면 P라는 프로세스가 Q라는 프로세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P가 send하고서 Q라는 프로세스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면 Q는 이제 P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를 받아서 뭐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이제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메시지는 뭘로 보내나? 왜냐하면 자기 주소 공간만 볼 수 있고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한테 뭔가 메시지도 사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직접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프로세스가 B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 운영체제가 그 매개가 되어서 A는 B한테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운영체제한테 시스템 콜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그 메시지를 B라는 프로세스한테 전달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 패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 패싱은 그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하고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별거 없어요. 다이렉트는 그냥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낼지를 직접 명시하는 방법이고요. 인다이렉트는 명시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메일박스나 포트 M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신 거는 뭐였나요? P가 Q한테 나는 이거 Q가 받아야겠다라고 메시지를 받을 그런 프로세스를 직접 명시하는 거죠. 그게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은 이 P가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메일박스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합니다. 그러면 운 좋게 Q가 이 메일박스를 빨리 열어봤으면은 Q가 메시지를 받을 거고요. 또 다른 프로세스가 이 P의 메일박스를 빨리 열어서 이 Q가 아닌 다른 친구가 이 메시지를 꺼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은 양자 간에 그냥 나는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명시하는 방법이고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은 누가 받아볼지 명시하지 않고 본인의 메일박스에 넣어 놓으면 이 서로 협력하는 프로세스 중에 누군가가 꺼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어쨌거나 이 메시지 패싱은 다 운영체제 커널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서 다른 프로세스가 커널로부터 전달을 받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패싱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 메모리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쉐어드 메모리는 여기 뭐 용어가 뜻하는 대로 메모리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이 쉐어드 메모리 하면은
지금 빨간색이 프로세스 A의 메모리 공간이고 이 노란색이 프로세스 B의 메모리 공간인데 그 중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쉐어드 메모리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프로세스는 본인만의 코드 데이터 스택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메모리 공간을 쉐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쉐어드 메모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운영체제한테 어떤 시스템 콜을 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친구하고 메모리 공간 일부를 공유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운영체제한테 시스템 콜을 하면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공유할 메모리 공간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A하고 B는 이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거는 서로 협력이 가능하죠. 이 공유된 메모리 공간에 A라는 프로세스가 뭐라고 써놓으면 그러면 B라는 프로세스는 역시 자신의 메모리 공간 공유된 곳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써놓은 게 읽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공유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 쉐어드 메모리를 해놨더니 이 프로세스 하나가 굉장히 이상한 프로세스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시스템 콜을 해서 쉐어드 메모리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써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요 방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프로세스 간의 협력 메커니즘,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는 메시지 패싱하고 쉐어드 메모리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전 시간에 스레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스레드는 협력을 하기가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스레드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CPU 수행 단위인 스레드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레드들 간에는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 있는 스레드들 간에는 이 메모리 공간을 뭐 공유하는 게 뭐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공간이 하나뿐입니다. 그 코드 데이터 스택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마다 주어지는 것이고 스레드들은 그걸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레드들끼리는 협력이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레드를 이 프로세스 간 협력 방법은 아닌데 그냥 제가 쉐어드 메모리하고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그냥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쉐어드 메모리는 명시적으로 서로 다른 프로세스 둘이서 운영체제한테 시스템 콜을 해서 일정 부분을 메모리 공유를 해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쓰는 거고, 스레드는 그냥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메모리 주소 공간이 공유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 4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